저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친구들도 있었고,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동료들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세상이 단순하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한 번 좋은 사람은 평생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었죠.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보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현실은 제 생각과 달랐어요. 같이 밤새워 이야기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게 되었죠.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이 정작 제가 어려울 때는 외면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자책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었나? 아니면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하면서 말이죠. 밤마다 뒤척이며 그 사람들과의 추억을 되짚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니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 순간의 충격과 상실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신까지 모두가 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등을 돌리는 걸까요? 저는 오랜 시간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몇 가지 공통된 순간들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특정한 상황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돈이 오갈 때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가 끼어들면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제가 실패했을 때죠. 성공할 때는 모여들던 사람들이 실패하자마자 하나 둘 사라지더군요. 세 번째는 오히려 제가 더 잘 될 때입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알았어요. 네 번째는 제가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기를 기대했을 때인데 정작 그 사람은 중립을 선택하더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용 가치가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더군요. 이런 순간들을 겪으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 인간관계의 현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말이죠. 물론 처음에는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5가지 순간들을 하나씩 풀어 놓으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돈이 오갈 때 돈이 우정과 가족을 흔든다. 저에게 정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거의 형제 같은 관계였죠. 함께 대학을 가고 취업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술도 마시고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고 정말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정민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민이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임대료도 밀리고 직원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당시 제가 모아둔 적금을 해지해서 3천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물론 이자도 받지 않았고 돌려받을 기한도 정하지 않았죠. 그때 정민이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울면서 제 손을 잡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어요. 진짜 친구라면 이런 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돈보다 우정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민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가게 운영도 다시 궤도에 올리고 제게도 중간중간 안부를 전해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연락도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소셜미디어에는 여행 사진이나 맛집 인증샷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도 그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지만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친구 사이에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왠지 야속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이야기했죠. 요즘 여러 가지로 돈이 들어간다고 혹시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이라도 갚아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정민이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자기도 아직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돈 때문에 우정에 금이 가게 하느냐며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투로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정민이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만나도 예전 같지 않고 서로 어색해했죠. 결국 2년이 지나서야 일부를 받았는데 그마저도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십몇 년 친구가 3천만 원 때문에 남남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경험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제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형제 사이의 유산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간 경우도 있고 사업 파트너였던 친구와 원수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건 돈이 개입되면 관계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순수했던 우정이나 가족에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빌려준 사람은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고 빌린 사람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담은 더 커져요. 제가 만난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관계의 시험지라고 말이죠.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의 진짜 모습이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만 또 누군가는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돈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선을 긋습니다. 빌려줄 때는 떼일 각오를 하고 빌려주고 빌릴 때는 반드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빌려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는 돈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관계가 더 소중하니까요. 정민이와의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친구라면 애초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친구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돈 문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영역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실패했을 때 함께 울어줄 사람은 없다. 5년 전 제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했어요. 저는 그 회사에서 8년간 일했고 나름 인정받는 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승진도 꾸준히 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거든요. 특히 같은 팀에서 일하던 선배 몇 분과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였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명예퇴직 대상자가 발표되었을 때 제 이름이 들어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아직 젊고 업무 능력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회사는 연봉이 높은 중간 관리직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의 충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난 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며칠은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선배들이 위로의 연락을 해주고 함께 술도 마셨습니다. 어디선가 좋은 자리가 있으면 소개해 주겠다고도 하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기도 했죠. 저는 그런 따뜻함에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이 연락 빈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도 바쁘다는 이유로 만남을 미루더라고요. 술자리에서도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실업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모임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김 대리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를 형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후배였는데 어느 날부터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우연히 만났을 때 물어보니 자기도 회사에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리를 두는 거였어요.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더 속상한 건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제외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전에는 당연히 참석했던 회식이나 동호회 모임에 아예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고 물어봤는데 어색한 반응들을 보고 의도적인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아져요. 하지만 실패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해집니다. 자신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죠. 특히 직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요. 같은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봅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더 불안해지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말 소수지만 끝까지 연락하고 만나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 차장님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커피를 사주시며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저를 추천해 주시기도 했죠. 그분 덕분에 지금의 직장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내 편은 내가 넘어졌을 때 드러난다는 걸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것과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해주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더라고요. 성공했을 때 모여드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패했을 때 위로해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격려해주던 사람들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 둘 멀어지더라고요. 실업 상태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저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좋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인생에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리막길에서 누가 함께 해주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실패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가 구분되죠. 세 번째, 내가 더 잘 될 때 질투는 조용한 칼이다. 새 직장을 구한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운 좋게도 빠르게 적응했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도 했습니다. 연봉도 이전보다 많이 올랐죠. 무엇보다 하는 일이 재미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어려웠을 때 거리를 두던 사람들이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안부를 묻고 술 먹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대학을 나온 동기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제가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축하한다고는 했지만 표정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견제하는 듯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잘 나가는구나. 우리 중에 제일 출세했네. 같은 말들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뭔가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근황을 이야기했을 뿐인데도 마치 제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일 친했던 친구 지훈이의 변화였어요. 대학 때부터 형제처럼 지낸 사이인데 어느 날부터 저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서도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제가 하는 말마다 삐딱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느 날 지훈이가 술을 많이 마시고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변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잘난 척만 한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변한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는 계속 저를 원망했어요. 왜 나만 잘 되려고 하느냐. 친구들은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혼자만 출세하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지훈이가 변한 게 아니라 제 상황이 변하면서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라는 걸요. 생각해보니 대학 때도 그랬어요. 누군가 좋은 성적을 받거나 좋은 기회를 얻으면 지훈이는 항상 불만을 표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깎아내리곤 했죠. 그때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질투였던 거예요.
사람들의 질투심은 정말 무서워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심하죠. 왜냐하면 자신과 비슷한 조건에서 시작했는데 상대방만 더 잘 되면 자신의 부족함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들어 하거든요. 직장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같이 입사한 동기 중에 유일하게 빨리 승진한 후부터 다른 동기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점심도 먹고 고민도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저만 빼고 따로 모이더라고요. 가장 속상했던 건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선배의 반응이었어요. 평소에 저를 아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승진하고 나서는 갑자기 차가워지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선배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제가 자신을 추월할까봐 불안해 하신다는 거였어요.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할까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한 심리학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자신의 객관적인 상황은 그대로인데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면 상대적으로 못해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제 대학교 룸메이트였던 민수는 제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해 주었어요. 자기 일처럼 좋아하면서 축하 파티까지 열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죠. 질투는 정말 조용한 칼 같아서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깊은 상처를 남기거든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저는 성공을 이야기할 때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 이야기는 피하게 되었죠. 슬픈 일이지만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네 번째,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중립이라는 배신. 작년에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과장님과 업무 방식 때문에 크게 충돌한 거였습니다. 그분은 기존 방식을 모두 바꾸려고 했고 저는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의견을 제시했지만 계속 무시당하니까 점점 갈등이 깊어졌죠. 결국 큰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이 충돌했어요. 과장님은 제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하셨고 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그냥 둘 수 없었거든요. 그 후로 과장님과 저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같은 팀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한 김 대리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은 평소에 저를 믿고 의지하셨고 제 업무 능력도 높게 평가해 주셨거든요. 무엇보다 과장님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 사적으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정작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김 대리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과장님과 저 사이에서 완전히 중립을 지키더라고요. 과장님 앞에서는 과장님 편을 들고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둘 다 내 동료니까 어느 편도 들 수 없다고 말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중립을 지키는 게 어른스러운 처신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 상황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건 결국 잘못된 쪽을 도와주는 것과 같거든요. 더 속상한 건 다른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평소에 과장님의 업무 방식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도 막상 갈등이 생기자 모두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회의 때는 제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과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일 친한 동료였던 이 과장의 배신이었어요. 그분과는 입사 동기로 함께 성장해온 사이였거든요.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가족 같은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완전히 모른 척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 과장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형은 정말 과장님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이 과장이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그 순간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선뜻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직장에서는 더 그래요.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위험한 편에 서려고 하지 않죠. 이런 일은 직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나요. 친구들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립을 선택하죠.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중립이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해요. 제 친구 수진이의 이혼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공통된 친구들이 모두 중립을 지켰어요. 둘 다 내 친구니까 어느 편도 들 수 없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수진이 입장에서는 그게 두 번째 배신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명백하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건 결국 잘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피해자에게는 너 혼자 해결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중립이라는 게 때로는 가장 잔인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다행히 몇몇 사람들은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신입사원이었던 박사원은 회의에서 제 의견에 동조해 주었고, 다른 팀 차장님은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분들 덕분에 그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어요. 결국 그 갈등은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발령나면서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옳았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되었죠. 과장님이 추진했던 새로운 방식들이 모두 실패로 끝났거든요. 하지만 그때 중립을 지켰던 사람들은 아무도 사과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중립이라는 건 때로는 가장 비겁한 선택이라는 걸요.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편에 서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물론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5번째, 내가 도움이 안 될 때 조건 없는 관계는 없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혼자 사시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도 나빠지시고 외로워하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찾아뵙고 평일에도 자주 안부 전화를 드렸죠. 그런데 작년에 제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발견된 질병 때문에 몇 개월간 치료에 전념해야 했죠. 몸도 많이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를 자주 찾아뵐 수 없게 되었고 전화드리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건강할 때는 어머니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는 걸요. 제가 자주 찾아뵈니까 친척들도 함께 모이고 어머니 친구분들도 자주 놀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척들은 병원비 많이 들 텐데 어쩌나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이다 하면서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 어머니를 돌봐주지는 않더라고요.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게 전부였어요. 어머니 친구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평소에 가장 가까웠던 큰아버지의 변화였어요. 아버지 생전에는 거의 매주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프고 나서는 연락이 확연히 줄었어요.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큰아버지가 조카가 아프니까 우리가 나서서 뭘 해줘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부담을 느끼신다는 거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저희 가족과 가깝게 지낸 이유가 단순히 정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제가 건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었거든요. 명절 때 준비도 제가 많이 했고 친척들 모임도 주로 제가 주선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프고 나니까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겉으로는 걱정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직장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병가를 내고 치료받는 동안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안부도 묻고 걱정해 주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죠. 제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관심도 사라진 거예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만의 경험이 아니더라고요.
한 할아버지는 젊을 때 사업을 하시면서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나이 들고 병이 생기니까 하나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내가 남들 도와주느라 바빴는데 이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무도 안 온다며 쓸쓸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그때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라는 걸요. 물론 모든 관계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주고받는 관계인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소원해지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말 소수지만 제가 아플 때도 변함없이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대학 친구 영희는 정기적으로 병문안을 와주었고 회사 선배님 한 분은 제가 복직할 때까지 계속 챙겨주셨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건강해지니까 다시 연락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과 같은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예전과 같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인간관계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모든 관계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관계가 조건부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죠.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조건 없는 관계는 정말 드물지만 그래서 더 값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5가지 순간들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돈 문제로 멀어진 친구, 실패했을 때 떠난 사람들, 성공을 질투한 동료들, 중립을 선택한 지인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사라진 사람들까지 각각 다른 상황이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이익과 감정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기분 좋게 해주는 관계는 유지하려고 하지만 손해를 보거나 불편함을 주는 관계는 피하려고 하죠. 당연한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직접 경험할 때의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자책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니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 기대를 조절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모든 상황에서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실망할 일도 줄어들고 정말 도움을 받았을 때는 더 감사하게 느낄 수 있어요. 또한 제 삶의 중심을 스스로 지키는 것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일이 일비하지 않고 제 가치관과 원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 저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제 자신을 믿고 누군가 저를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불신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정말 소중하거든요. 다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더 신중하게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너무 민감했는데 이제는 좀 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한계도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진짜 소중한 관계를 더 깊이 있게 가꿔 나가게 된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해준 몇 안 되는 사람들과는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거든요.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게 된 거죠. 결국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제 자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올바르게 살고 제 원칙을 지키고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까지 평생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 글의 진짜 목적은 그런 상처에만 머물러 있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경험들을 통해 더 현명해지고 진짜 소중한 관계를 찾아가자는 거죠.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결국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돈 문제가 생겨도, 제가 실패해도 성공해도, 갈등이 생겨도, 도움이 안 되어도 여전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평생의 인연이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어쩌면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수백 명의 지인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더 값진 거니까요. 제 경우에도 정말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힘들 때 묵묵히 곁에서 지켜봐준 친구, 성공했을 때도 변함없이 대해준 동료, 아플 때 끝까지 챙겨준 선배, 그분들 덕분에 이 모든 시련들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버텨낸 사이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어지고 더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관계야말로 인생의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성공했을 때 질투하지 않고, 갈등이 생겼을 때 오른편에 서고, 도움이 안 되어도 관심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도 해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의식적으로 노력하려고 해요. 제가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얻은 또 다른 교훈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관심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 더 진정한 관계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부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이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소중한 것들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경험들조차 감사하게 여길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힘든 순간에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나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그분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진짜 인연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거든요. 다만 그때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잘 가꾸어 두시길 바라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니까요.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요. 비록 소수일지라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남아주는 단 한 사람이 정말로 평생의 인연이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대신 정말 소중한 몇 명의 사람들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요. 그게 제가 찾은 답이에요. 여러분도 각자의 답을 찾아가시길 바라면서 긴 이야기를 마칠게요. 언제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